이번에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그래, 이번에는 한국에 다녀오려고 해. 그런데 한 달씩이나 가시나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너무 기대된다니까. 최근 들어 급부상 중인 한국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에 다녀왔다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주로 관광은 일본, 비즈니스는 중국으로 나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광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한 달간의 장기간 휴가 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의 신문사에서 편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고 이미 일본은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고 중국은 출장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이 얼만큼 발전했고 얼마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회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글로만 읽어본 한국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편과 함께 단둘이 오붓하게 한국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년의 제 나이 말고 젊은 층의 직원들은 한국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된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저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젊고 아직은 돈을 모아야 하는 부부라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지만 인천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만큼 한국 자동차를 빌려서 한국에 여행 온 기분을 실컷 냈죠. 한국에 왔다면 보통 처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완벽한 인프라와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제외한다면 바로 인천대교가 될 것이에요.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것은 경유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의 인천대교는 매우 유명하고 저희 부부는 인천대교를 지나가며 감탄하며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다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약 20분의 시간만 더 소요하면 되거든요. 한국까지 왔는데 20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멋진 인천대교를 구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선택이니까요. 이것도 사실 이미 한국에 다녀온 젊은 프랑스 친구들에게서 듣고 왔던 좋은 팁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인천대교처럼 아주 큰 규모의 다리를 건설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한국이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 대교가 지어질 때 한참 전이죠. 그때 제가 기사를 다룰 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줄은 몰랐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때문에 제가 옆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남편보다 이 인천대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감회가 새롭고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중심부 명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고 중국보다는 대만 사람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으며 저도 그곳에서 한국의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은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통시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한 곳이고 매력적인 곳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진으로 여러 차례 봤던 한국의 전통시장이 한때 대형마트들에 밀려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통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밀어내는 대형마트나 쇼핑센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한국은 과거 전통시장이 강세를 보여왔다면 이제는 발전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형마트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쇼핑센터를 지어야 할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사회에서 당연히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까르푸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밀려났던 일을 알고 있었고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까르푸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당시에 한국의 전통시장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들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도 이제 성장통을 겪는구나 생각했고 결국에 없어져 버릴 줄 알았던 한국의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며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전통시장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잘 해내지 못했던 대형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진국은 거의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저는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길 한켠에 차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물론 자리가 많지는 않았지만요. 군데군데 주차장들이 충분했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이 있는 그 점포 근처에 주차를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마치 거대한 실내처럼 꾸며놨는데요. 비가 떨어지거나 눈이 올 때 편안하게 쇼핑을 이어갈 수 있게 천장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이 이곳을 계속 방문하냐, 아니면 오랜 단골 가게를 버리고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느냐, 그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역시나 머리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의 먹거리는 사실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녀봤던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이 아닌 나라로 향할수록 그들의 위생 상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냄새가 나고 구미가 당겨도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위생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었고, 장갑을 착용하며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게다가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큰 솥뚜껑으로 완성된 음식들을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결국 한국인들은 상생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이 볼 게 많다, 한국이 놀 게 많다, 한국인들은 유쾌하다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고, 요즘은 한국이 대세라고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서 한국이 왜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게 되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또래의 프랑스인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색다르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을 들러보며 한국의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식당에도 가보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것을 너무나 잘한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근처에 미처 몰랐던 장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 이게 뭐지? 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노래방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미니 노래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일본식 가라오케에 가야만 하는데요. 그들은 룸비를 따로 받고 음료도 따로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이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노래만 부르고 싶은 수요를 코인 노래방이라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수요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프랑스 노래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노래들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프랑스에는 비싸서 가기 힘들고 접근이 어려운 가라오케와 달리 한국식 코인 노래방은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많은 여행지 중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즐거운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서울 근교를 여행하며 충분히 렌트카에 대한 가치를 모두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처 지점에 차를 반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여행하기에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거든요. 서울은 일본의 도쿄와 다르게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 년 전 도쿄에 갔을 때 저희 부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쿄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렌트카를 운행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도쿄에서는 퇴근 시간에 차량을 운행해도 솔직히 다닐만 했습니다. 한국처럼 자동차가 자전거보다 느린 속도로 가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인들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비용이 지출됩니다. 정말 부자가 아니라면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뿐더러 사회적으로 자동차를 운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이죠. 때문에 서울의 거리에는 늘 자동차로 꽉 차 있습니다. 물론 관광을 온 저희 부부는 그 시간 동안 천천히 서울의 거리를 구경하면 되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이곳을 다녀야 하는 한국인들이 조금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차 적응도 완벽히 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 시내를 본격적으로 여행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가보게 될 부산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일단은 렌트카를 반납한 것이고요. 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다음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림으로 나옵니다.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어플을 설치하면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히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느 플랫폼에 서 있어야 더 빠른지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보며 남편과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 아니랄까봐 이런 안내까지 해준다는 게 너무나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거든요. 덕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서울 시내 여행은 너무나 쾌적했습니다. 미리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오차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 어느 도시에 가도 이 정도로 시스템을 잘 갖출 수는 없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부산이라는 곳에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는 부산은 서울과 아주 정반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울은 북서쪽 끝에 있다면 부산이라는 곳은 한국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곳이죠. 저희처럼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한국에 방문했다면 이 도시에도 꼭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서울과는 다른 분위기, 서울과는 약간 다른 음식 맛, 그리고 다양한 관광지까지 프랑스에서 부산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생겨도 이용할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부산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고, 평범하게 낮에 고속열차를 타는 것보다 밤 시간에 운행되는 심야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심야버스는 유럽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내 짐을 잃어버릴까 마음 졸이며 타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면, 한국에서는 누가 내 짐을 가져갈 걱정 없이 온전히 그 여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가능했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두었던 제 짐은 부산에 도착해서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잠들어서 제 가방이 다른 자리로 날아가 버려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프랑스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사에서 가방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은 본인 잘못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판국에,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도둑질이 일상화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을 부끄럽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인들은 주인이 안 보고 있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을 인간의 본능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한국은 어떻죠? 제 글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도착한 부산의 바다는 정말 광활하고 너무나 눈부셨으며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백사장, 물건을 강매하는 사람 없는 깨끗한 분위기,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했거든요. 게다가 부산은 서울과 같이 발전한 도심지도 있었지만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과거와 지금의 한국, 그리고 미래의 한국을 보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도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였으며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부산 사람들이 거친 편이라는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너무나 친절한 대접을 받아서 부산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밤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위협적이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거칠어서 부담스럽다고 말이 나오기까지 하는 부산도 프랑스의 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다고 느낀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다시 렌트카를 빌려서 부산권의 근교 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 차를 반납하고 여행을 모두 마치고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 때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서울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간 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숙해져서 한국 여행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저 즐거움만 남았을 뿐인데 이제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나 아쉬웠어요. 몇 년 전 한 달에 일본 여행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아주 작은 돈을 지불하고 공항 내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방문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 탑승 전 샤워를 하고 탑승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 코로나 이후로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여서 이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샤워장을 구비해 놓은 정말 극소수의 공항 중 하나였는데 이걸 이용해보지 못해본 게 한국에서의 유일한 아쉬움일 정도로 한국 여행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천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래도 일본에 못 가본 게 너무나 아쉽다고 여겨지신다면 한국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단,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금 더 길게 잡으시는 걸로 말이죠. 한국을 떠나면서 제가 다시 아시아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찾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제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